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 열병식에서 한국군이 현무5를 최초로 선보인 후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초로 공개된 현무5를 보고 화들짝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지만 벌써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어느새 군사 전문가로 불리게 됐네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기자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군사 행사에 초청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게 아직도 가끔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제게 정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거죠. 평소에도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게 되다니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이 나라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10월 1일 드디어 기다리던 국군의 날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사장인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규모에 놀랐어요. 이게 군사 퍼레이드인지 엑스포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군사력을 과시할 줄은 몰랐죠. 행사장 곳곳에는 한국의 최신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건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KF-21 전투기였어요. 스텔스 성능은 물론이고 최신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KF-21의 개발 과정에 대해 확인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전투기인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고도의 항공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했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를 만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건 바로 행사의 마지막에 등장한 현무5였습니다. 처음 이 미사일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크기부터가 믿기지 않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미사일보다도 컸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굵기까지 정말 괴물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의 2배는 되어 보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미사일을 운반하는 발사 차량이었어요. 이런 발사 차량들은 텔이라고 부르는데 현무5의 텔은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기동하고 있던 현무5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개가 옆으로 걷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 거대한 차량이 저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보통 차량의 바퀴들은 앞바퀴만 회전이 되도록 설계된 데 반해 현무5의 텔은 전체 바퀴가 45도 각도로 회전하도록 설계된 덕분에 가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사일 자체의 크기와 무게도 엄청날 텐데 저런 설계 덕분에 기동성도 놓치지 않은 모습에 저는 현장에서 말 그대로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저런 괴물을 만들어낸 건지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이런 특별한 설계는 현무5의 운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도로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최적의 발사 위치를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또한 이런 기동성은 미사일의 생존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현무5의 성능을 들었을 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탄두 중량이 무려 8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라는 건데 주목해야 하는 건 단순한 탄두 중량이 아니라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미사일이 1000km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음속의 10배, 즉 극초음속의 속도로 떨어진다는 정보를 접할 수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상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수준의 파괴력을 지닌 것이죠. 이런 극초음속 능력이 무서운 이유는 현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이런 속도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현무5는 적의 방어망을 뚫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죠.
현무5의 정확도는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10m 이내의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현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왜냐하면 이런 정밀도가 있어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 목표만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능력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현무5의 지하 관통 능력이에요. 지하 깊숙이 위치한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적의 지휘 체계나 중요 시설을 무력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특히 100m 이상 깊이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 이런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 능력을 갖춘 무기가 괴물이라고 불리는 것도 당연해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성능은 분명 북한의 지하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 만든 지하 벙커들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지하 벙커로 피신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안전망이 사라진 셈이니까요. 이런 상황은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 전략,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을 완전히 재고해야 할 테니까요. 현무5는 분명히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생각해보면 현무5의 공개 시기가 더욱 의미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수천 개의 선전물과 오물들을 풍선에 매달아 남한으로 보내는 저급한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저급한 도발에 대해 한국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멈추지 않으니 보란듯이 현무5를 공개한 거잖아요. 현무5의 공개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강력한 무기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현무5와 같은 첨단 재래식 무기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현무5의 위력을 생각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부를 타격할 때 사용한 벙커버스터의 위력만 해도 대단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 사진이 정말 끔찍했거든요. 현장에는 커다란 구덩이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그 외에는 전부 사라진 채로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벙커버스터는 GBU 28이었어요. 이 폭탄의 무게가 2268kg에 달하죠. 그런데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톤이나 되는 데다가 음속의 10배가 넘는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면서 엄청난 운동에너지까지 더해지는 방식이니 이런 무기의 존재 자체가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현무5가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핵무기는 사용 자체가 매우 어렵고 환경까지 파괴시키다 보니 국제적인 비난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현무5는 재래식 무기라 이런 제약사항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실제 사용 가능성이 훨씬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북한 지도부가 숨어있을 지하 벙커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현무5가 정말 악몽 같은 무기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현무5의 발사 방식인데요. 이 미사일은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발사되거든요. 지금까지 공개된 현무5의 발사 영상을 보면 현무5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드런칭 방식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미사일을 처음부터 엔진을 켜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압축가스나 다른 기계적인 방법으로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정말 대단한 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거든요. 우선 발사할 때 발사관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날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크게 높아지는 거죠. 또 초기 발사 때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적의 열감지 장비에 잡힐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진 점화에 실패하더라도 미사일이 이미 발사관 밖에 있기 때문에 발사 차량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훨씬 줄어들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현무5의 생존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요. 하지만 이 방식을 구현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점화해야 하니까 엔진의 신뢰성이 정말 중요하고 점화 시스템도 완벽해야 하거든요. 또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나오는 단계와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단계,
이 두 단계를 정확하게 제어해야 하니까 정말 복잡한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기술 때문에 미사일 설계가 더 어려워지고 제작 비용도 올라가게 되죠. 반면에 일반적인 핫런치 방식은 구조가 단순해서 비용 효율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복잡한 방식을 선택한 건 그만큼 전략적인 이점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사 방식은 발사 직후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고 동시에 발사 플랫폼의 안전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콜드런치 기술은 현무5가 가진 여러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술 하나만 봐도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현무5의 사거리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이 부분도 충격적이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탄도의 무게만 줄이면 못해도 1000km 이상은 될 거라고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죠. 한국이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런 장거리 타격 능력은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군사 전략은 주로 방어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억제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들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무5의 개발 과정도 정말 흥미롭더군요. 한국이 이런 고도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미사일의 추진체 기술이나 유도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이 경이롭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전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난 이후 저는 현무5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을 뒤져봤죠. 예상대로 반응은 뜨겁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주변국들인 중국, 일본, 북한의 반응이 눈에 띄었죠. 중국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중국 매체들이 현무5의 사거리가 중국 영토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매체는 한국이 동북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었죠.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현무5가 얼마나 위협적인 무기인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무5가 한반도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았죠. 특히 현무5의 사거리가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그들은 현무5가 기술적으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얼마든지 개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는 한국이 언제든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반응들로 볼 때 중국은 현무5를 단순한 재래식 무기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 저명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킬체인 전략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전문가가 내놓은 현무5와 한국의 다른 군사 자산, 특히 합동화력함이 결합될 경우의 시나리오였어요.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한국이 어떤 국가라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현무5 자체도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다른 무기들과 함께 운용되었을 때 잠재력은 무한대에 가깝다는 거죠. 일본의 반응도 흥미로웠는데요. NHK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이 한국이 이미 ICBM 기술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더라고요. 현무5의 크기와 성능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조차도 비슷하게 느꼈으니까요. 일본 언론들은 대부분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현무5 미사일, 일본 전역 타격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더군요. 이 기사에서는 현무5의 사거리가 일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죠. 특히 한국이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개발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 명분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현무5의 등장은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 발언을 보면 일본이 현무5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 내에서 자체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은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이면 현무5는 동북아시아 군사력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찾아봤는데 예상대로였어요. 북한은 국영 매체를 통해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이라며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비난 속에서 오히려 북한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현무5가 북한 지도부에게 얼마나 큰 위협일지 상상해보니 그런 반응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호전 세력들이 동족을 겨냥한 괴물 무기를 선보이며 전쟁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현무5의 벙커 파괴 능력을 언급하면서 이는 명백히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런 걸 보면 아마 지금쯤 북한 지도부들은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 매체들이 현무5의 성능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 무기에 대해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괴물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북한이 현무5의 위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북한에서도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달 화성포 11다 4.5라는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죠. 북한에서는 이 미사일이 4.5톤급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한국의 이전 세대 미사일인 현무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이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되겠죠. 한편 러시아의 반응도 눈여겨볼 만했어요. 러시아 국영 TV에서는 한국의 현무5,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더라고요.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였지만 동시에 현무5의 위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어요.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인 이고르 코로첸코는 이런 말을 했더군요. 현무5는 기술적으로 ICBM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발언은 현무5가 단순한 재래식 무기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원심불리기 같은 핵심 장비들은 이미 확보했을 거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죠. 아마 미국의 제재만 풀린다면 3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한국의 잠재적 핵무장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한 바 있어요. 특히 미국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이미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빠르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무5 같은 미사일의 등장은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현무5 공개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도 한국과의 동맹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 일명 죽음의 백조가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거든요. 이 폭격기의 등장은 단순한 과시를 넘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B-1B 랜서는 그 성능만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무기인데 초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다른 미군 전략 폭격기들을 압도하는 무장 탑재량을 자랑하거든요. 이 폭격기가 괌에서 출발해 단시간 내에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은 유사시 신속한 전력 투입이 가능함을 뜻하기도 하죠. 저는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미국이 한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는 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현무5 같은 무기의 등장이 이런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해리스 부통령의 말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한미 동맹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강했던 반면,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는 앞으로 한미 동맹이 더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으로 볼 때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무5 같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핵무기를 못 만들 리가 없잖아요. 아마 미국도 이 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려는 게 아닐까 싶고요. 사실 한국의 잠재적 핵무장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한 바 있어요. 특히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이런 상황에서 현무5의 등장은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면 그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거예요. 그나저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주변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흥미로운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